반갑습니다. 주현겸님. 오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늦으시면 강성조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금 오후 2시가 돼서요. 예, 지금부터 그 251차 원불교 사상연구원 원래 연구 발표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제 말소리가 잘 들리실까요? 네, 네, 잘 잘 들립니다. 들립니다. 네, 크게 잘 들리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그 첫 번째 발표자 선생님이 네, 아주 약간 늦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한 5분 정도 서로 좀 인사 말씀도 나누시고 약간 여유 있게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네, 그 안내를 드리기에 앞서서 오늘 함께 해주시는 분들, 우리 원불교 사상연구원 연구진 선생님들도 함께 인사를 좀 나눴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원불교 사상연구원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이주연 교무라고 합니다. 강성조 교수님은 이번에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네, 좋은 저도 인연으로 네, 뵈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제가 송지용 선생님, 제가 지목을 해드리겠습니다. 송지용 선생님 인사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원불교 사상연구원에서 일하고 있는 송지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불교 사상연구원 이름이랑 송지용 이름으로 둘 다 접속을 해 있어가지고 이렇게 좀 혼란이 있을 수도 있는데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야규 마코토 박사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원불교. 일본 사람이 한 명 있어. 예, 일본 예. 맞아, 일본 사람이에요. 저는 그 오사카에서 태어났고 지금은 그 원광대학교 원불교 사상연구원 연구교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야기유 마코토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강성조 교수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중국 교육전공 교수로 지금 현재 재직하고 있습니다. 저는 중국의 경전 주수학이 제 전공이고요. 이제 한 번도 이렇게 원불교 사상연구원 쪽에 이제 논문을 발표하지 않았는데 이번 기회에 사상연구원에서 논문을 발표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김예림 선생님 인사하시겠어요? 네, 잘 들리실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현재 원광대학교 기획과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예림이라고 합니다. 네, 김행수 총장님께서 원불교 사상연구원에 이런 추천해 주셔서 이렇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부족한 점이 많지만 열심히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기획과라서 일이 무척 많으실 텐데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 이제 카메라를, 박세훈 교무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그 원광대학교 마음인문학 연구소에서 근무하는 박성호라고 하고요. 저도 이제 그 본명은 세영으로 이제 교무도 같이 교무가 원래 주업이고 네, 학교 업무는 이제 겸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고요. 많이 부족하지만 이런 담론의 장으로 서로도 이렇게 학술적으로 교류하고 학문적으로 더욱더 진급하는 기회가 되기를 염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카메라를 끄고 계시지만 잠시 켜고 인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민영 선생님 인사 가능하실까요? 네, 잠시 자리를. 예, 그럼 김태현 실장님 인사 부탁드릴게요. 혼자도 인사 그거지. 네. 네, 반갑습니다. 김태훈입니다. 강성조 교수님하고는 오래전부터 인연이 있어서 잘 알고 있었고요. 우리 김기성 교수님 들어오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는 이제 화면 끄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편집본은 지금 채팅창에 올려져 있으니까 추후에 참고하시고요. 완벽하게 편집된 건 아니니까 이 점 감안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오늘 김기성 교수님 자리 함께 해주셨습니다.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유,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퇴임한 지가 7년 정도 됐습니다. 이 대학에 재직하다가 지금은 명예교수로 있습니다. 저는 교육학과에 재직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 발표하시는 강 교수님이 논평 이게 적절한지 저부터 좀 의아스럽긴 한데 이런 담론의 장이 돼서 같이 공유하는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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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조성면 선생님이 오셔서 저희 간단하게 지금 인사 나누고 있었습니다. 네. 간단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발표를 맡은 조성면입니다. 잘 들리시나요? 예, 잘 들립니다. 예. 발표를 맡은 조성면입니다. 전부터 우리 도학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어서 대산증산님 관련된 이제 논문도 한 덕에 썼던 것 같고요. 부인선지님에 대한 논문도 이제 썼던 것 같습니다. 제 주력 전공은 이제 한국 현대 소설이고요. 문화 비평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인하대학의 비정년 트랙 교수로 있다가 현재는 수원문화재단 GSM 어린이 도서관의 관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로 와. 네, 다른 자리에 또 자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좀 키울게. 네, 이제 오실 분들이 다 오셔서 오늘 원래 연구 발표의 진행 방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오늘 세 분이 발표 준비와 또 세 분의 토론자께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발표 30분 그리고 지정 토론 및 청중 토론을 15에서 20분 정도 이제 진행을 하고요. 네, 그 상황에 따라서 약간씩의 가감은 이제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 발표를 하신 다음에 10분 정도 휴식을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세 번째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첫 번째 발표를 이제 청해서 듣도록 하는데요. 조성면 선생님께서 이제 소개를 해주실 때 이제 한 가지 말씀을 안 해주셔서 되는 건가? 예, 한비광 김전일과 프로도를 만나다라는 이제 책을 저서도 출판을 하신 적이 있어서 대중문학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뭐랄까 이렇게 객관적인 그런 이제 성찰과 반성을 시도하셨던 분이시고 또 저희 연구원과도 인연이 깊으십니다. 대산종사 열반 10주년 심포지움 때도 발표를 해주신 적이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저희 연구원과도 많은 교류를 하고 있다는 점을 안내를 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해 주실 제목은 포스트 휴머니즘에서 정신 개벽으로라는 주제입니다. 그러면 지금 발표 준비 되셨지요, 선생님? 예, 그러면 환영의 박수로 청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뜨는 예. 바탕화면에 제 논문이 정상적으로 뜨지요? 예, 잘 뜹니다. 네, 네, 그럼 제가 주로 건너뛰면서 중심적인 부분을 읽으면서 이렇게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아까 부모님이 소개해 주신 대로 포스트 휴머니즘에서 정신 개벽으로고요.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릴 것은 이것은 작년에 인천 작가회에서 펴낸 공동편문집 포스트 휴먼 파노라마에 수록된 필자의 그 평론 휴머니즘에서 포스트 휴머니즘으로 포스트 휴머니즘에서 정신 개벽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인일보에 발표한 인류세 문명의 전환 가능한가를 토대로 해서 조금 가감하고 수정하고 재구성을 한 글이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를 이제 인류세라고 하는데 이 인류세라는 말은 그 노벨 화학상을 수상한 크리첸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만든 용어로 인간이 지구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한 시기부터 현재까지를 이제 인류세라고 합니다. 산업혁명을 기점으로 이렇게 시작됐는데요. 이런 인류세는 다른 말로 물질 개벽의 시대, 물질 문명의 시대라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 아시겠지만 이 인류세를 맞이해서 지금 인류는 전례 없는 물질적 풍요와 함께 고도의 정치적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정치적 자유를 온전하게 누리지 못하는 국가도 많지만 인류세는 근대에 이르러서 과학 문명의 발전을 통해서 자연적 속박으로부터 해방되고 또 시민혁명 등을 통해서 신분제 사회의 굴레로부터 벗어나서 이런 미증의 자유와 평등을 구가하고 있는데요. 그런 인류세라는 말대로 세계 인구는 거의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국제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세계 인구가 한 80억 명, 남한 인구는 이제 5,200만 명 정도 되고 또 이렇게 많은 인구가 살다 보니까 이제 자연과 자원이 엄청나게 많이 소비가 되고 또 여기에 대해서 국제적인 갈등, 사회적 갈등도 심화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마음의 세계 문제로 또 이렇게 돌아가 보면 우리가 정말 하루에도 수만 가지의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제 분별심, 집착심 뭐 이렇게 많은 생각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 80억 명이 이런 많은 분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만약에 생각의 세계를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정말 어마어마한 대화음의 세계가 이제 공존하고 있는 것인데 이런 마음의 세계라든지 이렇게 복잡하다는 현대 사회에서 어떻게 새로운 인류 사회의 평화와 공존이 가능할까? 그 소태산 대종사는 현재 사회를 병든 사회라고 이렇게 지칭을 하셨고, 이 물질 문명과 또 우리 인간이 근원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그 고해에서부터 온갖 이제 파란 고해가 많아지고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마음의 병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그 정전에 보면 이런 물질 개벽 시대에 대한 치료법, 처방전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공부법을 이제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거는 마음의 공부와 이제 사회적인 부분을 두 가지 나눠서 공부할 수 있는데, 기성 종교와 달리 이제 그 원불교의 경우에는 마음 공부와 이제 사회적인 관계 문제에서까지 이렇게 정전에 밝혀져 있습니다. 뭐 타자녀 교육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도 사실 다 사회적인 것들이죠. 어쨌건 이런 이제 물질 개벽 시대의 그런 이제 문제점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 다음 페이지입니다. 또 환경 문제, 예를 들면 기후라든가 수질오염, 온난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또 에너지 이제 과소비, 그 다음에 이제 불평등, 특히 부의 문제라든가 인종차별, 인권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제기가 되고 있고 또 식량과 기아, 현재 지금 세계적인 기후 위기와 비료 문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몇몇 국가들은 지금 극심한 식량난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보도가 되고 있고요. 또 종교 갈등도 또 이렇게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제 후천 개벽 시대 구세 종교를 표방한 교단의 대응력은 어떤지, 교리 체계는 완전하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교리 체계 완전함과 달리 여기에 대한 대응 역량과 교환은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이 인류세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 어떤 이제 교화의 전략이 필요할까
그래서 저는 이 창립 정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과 또 탈종교화 시대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다음에 앞으로 미래 세대를 어떻게 양성해야 되는가, 또 이런 문제를 오롯이 담당해야 될 성직자들에 대한 복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끝으로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휴머니즘에 조응하는 새로운 교화 전략의 수립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챕터입니다.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휴머니즘인데요. 21세기 초반의 최대의 화두는 지금 그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휴머니즘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클라우스 슈밥이 다보스 포럼에서 처음 사용한 용어인데요. 자물 인터넷이나 로봇공학 이런 것들이 이제 융합돼서 경제와 산업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인문학도 이런 4차 산업의 혁명의 현실에 대해서 이 용어에 대해서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그 여부와 상관은 없이 이런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 침묵할 수 없게 됐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심도 있게 논의할 시점에 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이세돌 알파고와의 대결이라든지 메타버스의 등장이라든가 양자 컴퓨터의 이제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인식 체계에 대한 많은 충격을 주고 있고, 심지어는 예술의 개념에 대한 변화를 압박하죠. 이 예술이라는 말이 영어로 하면 아트인데, 이 아트는 다른 말로 기술이라는 뜻이 되고, 여태까지 인류 사회는 미학적으로 봤을 때 기술이 어떻게 발전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예술의 장르나 형식이나 관점이나 개념 범주가 많은 영향을 받아갖고 변해왔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문학 개념이라는 것도 한 150년 정도 된 개념인데요. 그 이전의 문학의 개념과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문학의 개념은 다른데,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문학의 개념은 인쇄술의 발전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했을 때에 이런 새로운 기술의 등장은 미술관이라든가 이런 기존 개념에 대해서 많은 변화를 이제 초래할 거라는 것이고요. 더더구나 이제 그 DNA 염기 서열 분석이 다 끝난 지놈 프로젝트가 끝나서 이미 이제 유전자 가위 시대가 이제 도래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 문제에 대한 윤리성의 문제는 아직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기술적으로는 이제 유전자의 조작이 가능한 그런 시대가 왔고요. 결국 이 포스트 휴머니즘은 이런 4차 산업혁명 시대, 고도로 발달한 과학기술 문명과 물질 문명이 주도하는 새로운 시대에 대한 인문학적 대응이자 성찰이라고 할 수 있고, 기술의 발전이 몰고 온 인간과 예술에 대한 이해 방식과 개념에 대한 무림이면서 동시에 인간 존재론에 대한 새로운 사유를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왕의 포스트 휴먼 담론들을 창의적으로 계승하고 이를 문학적으로 전유하고 또 확장하고 나아가 교학의 차원에서 살펴보아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알다시피 포스트 휴머니즘은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데카르트 이래의 근대적 인간관과 휴머니즘, 곧 인간 중심주의를 넘어서자는 새로운 담론으로 휴머니즘을 넘어선 휴머니즘, 인간을 초월하는 인간, 즉 인간적 한계를 넘어보자는 인공의 진화론이요 문화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휴머니즘 앞에 붙은 이 포스트를 후기로 봐야 할지, 탈로 봐야 할지, 연장으로 봐야 할지, 초월로 봐야 할지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정리가 되지 못했지만, 어쨌건 과학기술의 이 발전과 산업과 경제 그리고 미디어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인간의 삶의 방식과 존재의 변화가 밀려오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고, 여기에 대한 인문학적 성찰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도 틀림없는 현실일 것입니다. 포스트 휴머니즘의 담론에 불을 비친 선행 담론은 트랜스 휴머니즘인데요. 이 트랜스 휴머니즘은 첨단 과학기술이 발달을 해서 인간의 생명의 유한성, 질병, 육체적 한계를 넘어서고 장차 계몽주의나 자유를 향한 진보와 같은 근대 철학과의 결합을 도모합니다. 이 트랜스 휴머니즘은 세기 말에 스웨덴 출신 닉 보스트롬이 이제 창안을 했고요. 이는 인간이 가진 약점과 한계를 기술력을 통해서 개선해 보자고 하는 그런 문화 운동인데, 그는 이뿐만 아니라 생명 윤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또 그 새로운 지성체인 초인공지능, 슈퍼 인텔리전스의 도래에 대해서도 이렇게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1919년 11월에 발표한 굉장히 주목할 만한 논문, 취약한 세계의 가설을 통해서 첨단 기술이 가진 양면성과 이면을
핵무기와 기후변화라는 검은 공과 팬데믹에 대응하는 백신 기술이나 바이오 공학 그리고 인공지능 등을 이제 인류를 새롭게 만들 신공에 비유하면서 기업, 정치, 국가가 검은 공을 뽑지 않도록 우리가 그 시민연대나 거버넌스를 통해서 이를 극복하자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이 포스트 휴머니즘의 전사이자 설레인 트랜스 휴머니즘은 이런 철학적 입장이 나오기 이전에 제출된 것인데 첨단 과학 기술을 통해서 이제 인간의 수명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보자 이런 것이죠. 그런데 이 트랜스 휴머니즘이나 포스트 휴머니즘 모두 인간 중심주의입니다. 물론 포스트 휴머니즘은 데카르트 이후에 휴머니즘에 대한 한계를 비판하고 인간 중심주의에 대해서 일정하게 비판적 관점을 유지하고 있지만 그 역시 또 다른 인간 중심주의적 관점이라고 하는 점에서 포스트 휴머니즘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다른 각도에서 조심스럽게 받아들여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러한 그 트랜스 휴머니즘이나 포스트 휴머니즘에 대한 문제는 SF에서 이미 선취가 되어 왔는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걸 중심으로 이제 살펴볼 건데요. 일단 그 포스트 휴머니즘을 한번 좀 잠깐 보겠습니다. 그 휴머니즘과 포스트 휴머니즘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그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개념은 사실 인간에 대한 인식과 이해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인간이 인간을 노예로 부리고 종교가 인간을 위해 군림하던 시대에서 벗어서 인간의 해방과 인권에 대한 인식 그리고 군림하는 종교에서 인간을 섬기는 종교로 이렇게 발전해 왔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물론 이제 기독교처럼 인간을 신의 피조물로 보는 경우에는 인간을 섬기는 종교로 전환되는 데 한계를 가질 수가 있을 수가 있겠죠. 이게 교리 체계상. 그러나 이제 인간을 섬긴다는 개념의 내용이 일반적 성경과는 이제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섬세한 논의는 필요하겠습니다. 그럼에도 인류사는 자연의 한계와 제약을 넘어서기 위해서 끊임없이 과학기술을 개발해온 역사였고 동시에 인간이 자신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위한 투쟁의 역사이기도 했습니다. 인간은 하느님의 모상이라고 하는 헤브라이즘이라든가 인간은 만물의 척도로 보는 프로타고라스라는 이 헬레니즘 헤브라이즘이라는 두 축은 결국은 이제 서양 세계관의 어떤 핵심적인 기축이 이루어져 왔는데 결국 이런 것이 중세의 신본주의 그 다음에 이에 도전하는 르네상스 시대의 어떤 휴머니즘 그리고 자연법 사상과 계몽주의 등을 통해서 휴머니즘이 발전해 왔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오늘날의 인권이나 자유, 평등 같은 근대적인 인간관과 개념으로 발전을 해왔습니다. 오늘 같은 휴머니즘의 개념은 독일의 교육학자 니트함머가 처음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러나 현재의 자유와 평등은 굉장히 불안정한 개념입니다. 정치 철학자인 그 롤즈는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서 자유와 평등의 문제를 그 문제의 핵심을 분배로 보고 그 분배 문제에서 집중적으로 이제 논의한 것이 정의론이죠. 너무 이제 번박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어쨌건 핵심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신봉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도 그러합니다. 자유민주주의는 과거 시대에 비하면 엄청난 진보를 이룩한 것이죠. 그러나 이 자유민주주의를 통해서 우리 인류가 전례 없었던 큰 정치적인 권리나 자유를 누리고 있지만 이는 근대 부르주아지들이 창안해낸 개념이죠. 왜냐하면 이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평등만을 일반 시민과 대중에게 허용하고 경제적 평등이나 경제적 권리는 도외시하는 시스템으로 기득권 계급과 소외계층 사이에 넘을 수 없는 아득한 장벽을 만들어 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근대 자본주의의 대안이 아닌 또 다른 억압적 근대이었었던 사회주의는 이런 정치적 평등과 경제적 불평등 사이를 간극을 비집고 들어온 이념이었습니다만 현실 사회주의의 어떤 실패가 보여지듯이 많은 한계점을 노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사회주의 이념 자체가 갖고 있는 유효성이나 생명력, 역사적 수명이 다 있다는 건 아니고 정권이 실패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인문학적 성찰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동아시아의 인권 사상은 어떤가요? 이 유교의 군자 소인론이라든지 혹은 그 마음 공부를 통해서 해탈하자는 불교의 가르침이라든지 인간이 하늘의 모상이 아니라 하늘이라고 하는 동학의 인내천이라든지 하는 동아시아적 휴머니즘도 있습니다. 이들 논의는 서구 휴머니즘의 한계를 보완하는 장점은 있지만 여전히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자연에 대한 인식과 태도라든지 인간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바꿔야 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유교에서 예의 개념은 인간의 도리를 밝힌 윤리학이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유효하지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인간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고요. 또 유교는 평등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유교의 현대화라고 하는 말은 사실 어불성설인 형용 모순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구 휴머니즘을 극복하자라고 하는 이런 그 논의에 있어서 동아시아적인 사유가 다소 도움은 될 수 있겠지만 진정한 대안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포스트 휴머니즘 시대, 물질 문명 시대를 또 데카르트 이후에 발전해 온 휴머니즘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인류의 정신적 어떤 그 대안은 뭐가 될까? 바로 저는 그 부분을 정신개벽에서 찾고 싶은 것이고요. 그런 4차 산업혁명의 폐해와 과학기술의 발전과 인간의 삶의 어떤 충돌, 갈등의 문제를 이 SF가 이미 예리하게 선취하고 반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SF를 잠깐 살펴보겠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SF 사이언스 픽션이라는 뜻이죠. 그 SF는 세계 최초의 SF는 1818년에 메리 셸리의 프랑켄슈타인에 의해서 시작이 되는데 이 프랑켄슈타인은 잘 아시겠지만 이제 갈바니즘이라 해서 갈바니즘이 뭐냐면은 이 스위스의 그 생물리학자인 갈바니가 개구리에게 전기 충격을 가하다 보니까 개구리가 움직이더라. 생명력의 근원은 어떤 전기에 있지 않을까 해서 개구리 실험을 통해서 이렇게 생명을 부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를 시도한 게 갈바니즘이고요. 또 호문클루스라고 하는 인공의 생명체에 대한 논의가 진행이 되어 왔었는데 이런 것들이 아마 이제 프랑켄슈타인에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프랑켄슈타인은 당시로서는 굉장히 복잡한 서사 구조를 가진 액자 소설인데 시대의 괴물을 창조한 이 프랑켄슈타인이 괴물이 아니라 여기 등장하는 주인공 이름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괴물 이름이 없어요. 이 빅터 프랑켄슈타인이 윌튼 선장에게 들려준 얘기고 이 윌튼 선장이 자기 누이 동생에게 편지로 이렇게 보내주는 형식의 글로 되어 있는 게 이제 프랑켄슈타인인데 공동묘지에서 이렇게 사람의 시체를 뒤져서 만드는 2m가 넘는 인간 형체를 만든 새로운 생명체를 만들고 이 프랑켄슈타인이 이제 사람을 죽이는 살인마로 변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또 그 인공의 생명체를 창조하는 얘기가 허버트 조지 웰스의 닥터 모로의 섬, 우주전쟁 투명인간으로 유명한 작가죠. 이 닥터 모로의 섬이라든지 필립 딕의 인조인간은 전기양을 꿈꾸는가 이게 SF 영화로 블레이드 러너라는 영화로도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만은 또 윌리엄 기슨의 뉴로맨서 같은 영화 그러니까 이런 뉴로맨서는 매트릭스라든가 이런 영화의 이제 원조가 되는 영화들입니다. 어쨌건 이런 닥터 모로 박사의 점이나 프랑켄슈타인은 인공생명체에 대한 대중적 관심사를 소설로 옮긴 특이한 작품들이죠. 그 닥터 모로의 섬 같은 경우는 태평양의 외딴 섬에서 생체 실험을 통해서 인간으로 개조하는 그런 이야기를 다룬 작품이고 이런 것들이 결국 영향을 줘서 이게 결국 리버펑크라고 하는 장르로 발전하게 되는데 스필버그의 뒤라기 공원 같은 게 바로 이런 바로 원조가 되는 작품들이 되겠습니다. 또 인조인간은 전기양을 꿈꾸는가라고 하는 필립 딕의 작품은 리들리 스콧이 블레이드 러너라는 아주 걸작 영화를 만들면서 3차 세계대전 이후 디스토피아된 세계를 다루죠. 그래서 거기서 내용의 핵심은 이제 인조인간, 그 리플리컨트라고 하는 인조인간을 색출하는 데커드라고 하는 인물의 이제 이야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인간을 그 기계처럼 찍어내서 막 화성에 노동자로 보내고 그 인간들에게 가짜 기억이라든가 정체성을 심어주는 거죠. 그런 얘기들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인조인간을 통해서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인간의 정체성에 대한 철학적, 인지적인 혼돈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포스트 휴머니즘과 그 트랜스 휴머니즘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와 굉장히 유사한 문제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윌리엄 깁슨의 뉴 로맨서라고 하는 작품은 이제 신경망을 뜻하는 뉴로하고 그 마법사를 뜻하는 네크로맨서를 합성해서 만든데 주인공 케이스라고 하는 그 데이터 카우보이 즉 해커한테 의뢰가 들어오죠. 그래서 근데 이 의뢰인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 인터뮤트라고 하는 인공지능입니다. 그 인터뮤트는 케이스의 손상된 신경망 치료 등을 보상 조건으로 내걸면서 자기 자신의 일부인 인공지능 뉴로맨서와 결합을 이렇게 도와달라는 그런 의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런 얘기가 그 자기의 대뇌와 그 컴퓨터 세계가 연결된다는 측면에서 이거는 오시마모리의 공각기동대라든지 코드명 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은 결합이 돼서 그 매트릭스라고 하는 걸작 영화를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런 것들도 역시 그 포스트 휴머니즘에서 이야기하는 인간과 컴퓨터 사이버 공간 세계의 연결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일종의 그 포스트 휴머니즘, 트랜스 휴머니즘과 연결되는 작품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이야기들은 앞으로 과학기술이 갖고 올 어떤 새로운 세계와 그 부작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작품들은 역시 백인 남성의 주인공이 중심이고 또 전통적인 그 영웅 중심의 내러티브였기 때문에 이런 작품들이 그 자체로서는 굉장히 의미 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하나의 어떤 미래상을 제시했다거나 여기서 어떤 대안을 찾거나 하기는 어렵습니다. 어쨌건 이런 작품들이 잘 보여주고 있듯이 어떤 포스트 모던 문학, SF 문학의 딜레마를 잘 보여주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반면에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자라고 하는 시도는 그 동아시아의 그 태을 금화종지라고 하는 작품에서 찾아볼 수가 있겠는데요. 중간쯤에 보면 잘 아시겠지만 이 태을 금화종지는 신선술에 대한 책으로 중국에서 이제 8선 신선의 경지에 올라간 사람이 이제 중국에서 도가에선 8명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여동빈 조사라고 하는 분이 오랜 수련을 통해서 신선의 경지에 올라서 선화됐다라고 하는데 이 태을 금화종지는 그 여동빈 조사의 가르침을 정리한 것인데 제가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한 학문적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제가 이렇게 한번 읽어본 경험으로는 이 태을 금화종지가 불교와 밀접한 관계가 많이 있고 실제로 저는 여기서 능엄경의 영향이 이 태을 금화종지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면밀한 고찰과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음 가지로 미뤄두겠습니다. 어쨌건 이 태을 금화종지는 현재 그 청나라 때에 그 장원정이라는 사람이 도장지도에 수록된 것을 이제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건데 이 태을 금화종지는 도교와 불교가의 교리가 수합된 책인데요. 그 첫 대목이 굉장히 멋있습니다. 진리는 이름도 없고 모습도 없는 하나의 본성이요. 사람의 생명의 활동을 주재하는 으뜸된 신일 뿐이다 하는 그런 유명한 얘기가 있는데 자연왈 도 무명상 일성 이 이론 신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진리는 이름도 모습도 없이 하나의 본성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굉장히 제가 놀라웠었는데요. 어쨌건 물론 도가도 비상도 이런 말도 있지만 어쨌건 이 태을 금화종지의 이런 첫 대목이 이런 점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빨리 좀 지나가겠습니다. 이런 게 이제 그 도가 수련을 통해서 그 영원한 생명을 얻자는 것이고요. 또 다른 종교들도 이제 그러한데 반면에 이제 원불교의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좀 극도로 합리화시켰죠. 물질 개별 이런 거를 신비적이고 초월적인 수련이 아니라 그 마음 공부를 통해서 이렇게 그 정신 세력의 확장 그리고 그걸 통해서 물질 세력의 항목을 받아서 광대무량한 낙원의 세계로 인도하자 뭐 이런 게 정전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도로 합리화한 어떤 형태의 그 대안적인 세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원불교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11개 정기 과목 공부를 제시하면서 이제 마음 공부, 정신개독의 공부 과목을 제시해주고 있고요. 최근 마음학교에서 스타 공부 방법 같은 것들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지만 잘 보편화되지 않고 있고 오히려 마인드풀리스라고 해서 그 마음 챙김이라고 하는 거 요즘 오히려 이런 서양에서 그 임상 심리학 쪽에서 나온 것들이 오히려 현대인들에게 더 어필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나. 오히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왜 이렇게
그 실용화에 한 발 늦어서 우리가 이런 그 임상심리학자들에게 우리의 이런 법이 뺏겼는가 이런 걸 한번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건 이 물질 문명과 과학 기술의 발전은 행복한 삶의 핵심이 아니라 조건입니다. 결국은 정신개벽을 통한 마음 공부나 마음 챙김 같은 방법이 아니라면 생명공학 등 과학기술의 도움을 받아서 생물학적 관계와 질병을 극복하자는 트랜스 휴머니즘의 노선은 참다운 행복과 인간 구원에 이르기 어렵다는 한계를 갖고 있고요. 많은 정치 철학의 이론들이 증명하듯이 인간의 마음의 문제를 빼고 도외시하고선 참다운 인간의 방과 구원에 이르기 어렵다라고 하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고, 그것이 바로 원불교식으로 표현하자면 그 마음 공부로 정신을 개벽하자. 그래서 과학 문명과 정신 문명의 병진으로 조화로운 낙원 세계를 이루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챕터 정신개벽론의 현재성과 당대성입니다. 저는 이제 4차 산업혁명을 넘어서 5차 혁명, 제가 이제 제 자의적으로 붙여본 건데 4차 산업혁명 다음의 혁명은 바로 5차 혁명이고 그건 마음의 혁명이 돼야 될 것 같다라고 제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의 부분이 편리는 제공해 줄지 모르겠지만 인간 해방과 진정한 해탈을 제공해 주진 않기 때문에 정신개벽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겠고, 그게 바로 5차 혁명이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개벽이 갖고 있는 문명 전환의 부분이나 의미는 너무나 잘 아시는 전문가들이 많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고요. 발표문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많은 분들, 조성환 선생님이라든지 혹은 박윤철 총장님 다 이런 부분에서 관심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런 정신개벽론의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보론입니다. 과연 이 포스트 휴머니즘은 과학기술을 토대로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동시에 기존의 휴머니즘과 이 안고 있는 인간 중심주의라는 한계를 응시하면서 새로운 인간관을 모색하는 실험적 담론이지만 역시 인간 중심적 사고고 미래에 대한 전망 없는 미래 담론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한계를 갖고 있는데, 정신개벽론은 현재 여기에 대한 유력한 대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신개벽론은 다시 재전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아직도 우리 그 원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잘 제시가 되어 있지만 이 탈종교 시대에 이런 정신개벽론을 과연 어떻게 대중화할 건가, 시대화하고 현대화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강론이 아직도 진행형이고 모색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끝없는 성찰과 논의와 그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 이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대목 읽는 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장의 마지막 챕터입니다. 마지막 패러그래프입니다. 그러면 개벽론은 어떠할까? 아니, 이런 상황에서 한국 고유의 변혁 이론이며 미래 전망으로 나온 개벽사상의 방향은 후천 문명 시대를 이끌 대안이지만 구체적인 할인 구제의 방법 내지 세계 구원이라는 과제에 대해서 유력한 교화 방안, 구체적인 강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요컨대 최순 대신사에서 시작돼서 강증산 선생을 거쳐서 원각송준 소태산에 의해 꽃을 피운 정신개벽론은 추상적이고 신비적인 개벽론을 현실화한 일대 종교 혁명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총론을 문명의 대안으로 만들고 구체화하려는 노력은 아직 미완의 과제로 우리 앞에 주어져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앞으로 우리 개벽론을 구체화할 여러 가지 전담 조직도 필요하고, 시대에 맞게 메타버스, SNS, 웹진, 영화, 웹툰 공모전 이런 다양한 어떤 그 형태의 문화 운동을 통해서 개벽론과 교화대 불공의 문화의 옷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이런 점에서 개벽론은 여전히 현 진행형이고 앞으로 나가야 할 일기의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나도 흥미로운 발표를 오늘 해주셨습니다. 네, 인류세 시대의 원불교의 교화상이라는 어쩌면 참 그 어떤 궁극적인 그런 질문을 던져주셨고요. 그리고 동아시아적인 휴머니즘이 이제 인간의 어떤 태도 그리고 인식을 바꾸는 데는 이제 그 유교 같은 경우 이렇게 한계가 있다는 그런 문제의식에서 그렇다면은 정신개벽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SF 그리고 태을금화종지 같은 문학 담론을 곁들여서 흥미롭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결국은 그 원불교의 이런 정신개벽론이
새롭게 좀 더 시대화, 대중화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그런 재해석 그리고 재전유의 작업이 요청되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마음인문학연구소 박세웅 교보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원광대학교 마음인문학연구소 박성호입니다. 일단 제가 이제 토론문을 이제 보내드렸는데요. 그 내용을 읽은 걸로 해서 저의 수임을 좀 다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연구 역량이 부족한 사람으로서 그동안 다양한 분야에 축적된 지식과 지혜를 기반으로 폭넓은 담론을 진행하신 우리 조성면 선생님 글에 관한 토론을 맡게 되어서 영광스러움과 함께 또한 송구한 마음이 듭니다. 논자는 산업혁명으로 시작된 인류세의 문제점과 과제를 진단하고 이에 대한 인문학적 성찰과 대응을 휴머니즘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논자는 포스트 휴머니즘이 비록 과학기술과 물질문명의 발전에 따른 성찰이지만 이것이 세계가 안고 있는 근본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문명론으로까지 확장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원불교의 정신개벽론에 주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논자가 바라보는 어떤 시대적 통찰에 깊이 공감하고 특히 어떠한 과학, 기술, 제도, 이론도 결국 인간의 마음의 문제를 도외시하고서는 참다운 인간 해방과 구원, 나아가 궁극적 행복에 이룰 수 없다는 주장, 다시 말해 원불교식으로 표현하면 물질 문명과 정신 문명의 병진과 조화, 그리고 통합적 문명론의 필요성에 대해서 매우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기존의 혁명은 사실 밖으로부터의 혁명이었다면 이제는 안으로의 혁명, 우리 저자의 표현대로 하면 5차 혁명 같은 경우에는 안으로부터의 혁명이 되어야 전 인류의 행복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어떤 시대적 진단에 따라서 저희 사실 마음인문학 연구소에서도 마음혁명의 마음인문학이라는 이 아젠다를 설정하고 이러한 어떤 시대적 문제를 진단하고 대응하는 공동 연구를 진행하는 구성원 중에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든든한 어떤 뜻을 합하는 동지를 만났다는 기쁨을 먼저 이 글을 읽고 갖게 되었습니다. 다만 토론자의 어떤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다음에 몇 가지 우문을 드리게 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큰 방향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하지만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은 질문은 선생님께서도 마지막에 이제 과제를 던지셨지만 이걸 그럼 우리는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그런 방안에 대한 좀 구체적인 질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그 인류세가 직면한 위기를 이제 환경 문제 등으로 해서 이제 5가지로 제안하시고 이에 대한 원불교 교단의 현실과 대응 방안을 창립 정신의 약화부터 시작해서 어떤 시대에 조응하는 교화 전략 수립까지 이렇게 주장을 하셨는데 전반적인 내용이 안으로부터 어떤 혁명이라는 선생님의 어떤 큰 흐름을 보자면 이러한 진단과 해결 방안이 자칫 이 외적인 현상에 치우쳐져 있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어떤 보충의 의견을 청하고요. 이 질문을 드리는 의도는 상당히 솔직합니다. 원불교 교단이 사실 정신개벽의 소명을 완수하고 있는가?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고 판단하신다면 과연 지금 우리는 무엇을 혁신해야 하는가에 대한 어떤 고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 주제하는 바와 같이 이 정신개벽론이라는 것은 원불교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후천개벽 시대를 갈망한 근대 종교의 공통 화두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선생님께서 이제 원불교 정신개벽론이 가장 구체적이고 어떤 꽃을 피우는 단계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이 원불교 개벽론만이 다른 근대 종교와의 어떤 차별적인 특징을 어디서 좀 찾을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한 어떤 고견을 청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사실 첫 번째 질의와는 좀 통하는 것인데 선생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 정신개벽론의 구체화는 미완의 과제죠. 그리고 현재 진행형입니다. 또 원불교뿐만 아니라 전 인류에게 어찌 보면 강력한 메시지로 전달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문제인데 이러한 정신개벽론이 동양뿐 아니라 서양의 차원에서 전 지구적 차원에서 확장 정리되기 위해서 지금의 우리는 과연 무엇을 실천하고 무엇을 제안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견을 청하고자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워낙에 그 흥미로운 주제, 그리고 그동안 이제 마음인문학연구소나 원불교 사상연구원 모두가 이제 관심을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던 주제여서 많은 말씀을 또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 중에 이제 3가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가능하신 부분 중심으로 일단 답변을 부탁을 드리고요. 답변해 주신 다음에 청중들과의 또 토론을 잠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론해 주신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도 사실은 이 점이 굉장히 이제 고민입니다. 구체적인 강론 부분에 대해서. 또 저보다 더 역량이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이제 바깥에 있는 주변적인 사람으로서 이렇게 느낀 소회로 이렇게 대신 말씀을 드리자면, 이 정기 과목, 11과목 같은 경우가 올해 순숙된 교도의 경우에도 사실은 이 모든 과목을 다 공부하기는 쉽지가 않기 때문에 어떤 그 좀 특정 몇 가지의 과목, 모든 대중들이 쉽게 할 수 있는 가장 유효적인 방법 한두 가지만 골라서 그 한동안 집중적으로 그 부분을 좀 주력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면 그 숭산 스님 같은 경우에는 그 마음 공부할 때 오직 모를 뿐이라고 하는 이제 공부로 이렇게 모든 분별죽자심이라든가 파란 고해를 넘어서자는 공부길을 이해하고 있는데, 굉장히 저로서도 끌리는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오직 모를 뿐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대공심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인데, 근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쭤보고 싶었는데, 뭐 안타깝게도 여쭤보기도 전에 이제 돌아가셔서 여쭤보지 못했지만, 어쨌건 오직 모를 뿐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늘 마음을 챙김으로써 돌리는 공부법이 굉장히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금강경 독송에는 동국대학교 초대 총장을 지냈던 백성욱 박사님이 이제 제시하신 방법인데, 그 내 안에서 올라오는 모든 생각을 미륵존 요래불에게 바치는 그런 마음을 바치는 공부법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바쳐라. 그래서 금강경의 이제 일부의 그 근거에서 이렇게 만드신 공부법인데, 그걸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효과를 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런 그 오직 모를 뿐이라고 하는 승산 스님의 공부법이라든가 백성욱 박사님이 지도했던 금강경 독송회가 하고 있는 어떤 마음을 바치는 공부법, 이런 여러 가지 공부법 중에서 우리가 좀 더 이런 시대에 맞는 그런 새로운 공부법은 뭐가 있을까? 11과목을 좀 더 구체화하고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공부법, 예를 들면 스타 공부법도 굉장히 많지만, 또 막상 이 스타 공부법을 순숙되지 않은 사람이 일상생활을 챙기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11과목을 좀 특화해서 한두 개 정도 대중교화용의 어떤 공부 방법으로 좀 집중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이렇게 현대인들이 많이 지쳐 있고 힘들어 합니다. 그래서 조그만 시민 선방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해서 이렇게 요새 명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고 있고, 또 그 디지털 원광대학에서도 그런 명상 지도사 과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활성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제가 이렇게 몇몇 정년 퇴임하신 교수님들 뵈면 교당 나오는 게 좀 이제는 부담스럽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렇게 종교 생활에도 돈이 많이 들어가고 경제적 부담이 온다, 이제 그런 얘기를 솔직하게 토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렇다면 그 대중들에게 이 쉽게 이렇게 좋아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부담을 또 줄여주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도 좀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문턱을 좀 더 낮춰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제가 논문에서 밝혔지만 요새 문화의 시대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뭐 개벽을 주제로 해서 스마트폰 영화제를 뭐 해본다던가,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이제 더 구체적인 강론은 여기서 뭐 더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뭐 60초 영화제를 뭐 해본다든지, 또 그 트위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페이스북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대중들의 고민 상담소를 운영을 해본다든지, 이런 어떤 다양한 방법 써보기도 하고, 또는 웹진 같은 형태를 통해서 이렇게 메일링 서비스를
예를 들면 그 불광 출판사라는 데서 제가 이렇게 늘 메일을 받아보고 있는데 새 책이 나오거나 유명한 불교 교리나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늘 즉각 레터를 해주는데요. 그런 물론 이제 그런 메일링 서비스가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들의 메일을 받아서 그런 어떤 그 마음 공부와 관련된 레터를 이렇게 보내준다든지 해서 이런 여러 가지 현대화된 방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 또 요즘 젊은 세대들을 위해서는 메타버스를 통해서 이렇게 교화해보는 방법, 이런 것도 하나의 대안으로 생각해보지 않을까, 이렇게. 하여튼 뭐 약간 좀 쇠말적인 말씀을 지금 드렸는데 그런 걸 드려보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73년도에 입교를 해서 지금 지냈으니까 꽤 오랜 세월 지났는데, 그때와 지금을 비교해 보면 우리가 너무 발전되면서 많이 발전한 것도 사실이지만 너무 기성정교화 돼가면서 제가 초창에 느꼈었던 어떤 가족 같은 따뜻한 품이라든가 이런 그런 것들을 좀 잃어가고 있지 않나. 초대의 그런 어떤 특유의 분위기가 사라져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안타까워서, 그런 어떤 포근함으로 안아주는 그런 게 좀 너무 약해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봐서 창립 정신으로 들어가 보자,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다른 종교의 장점은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지만 창립이 갖고 있었던 그런 정신, 고유의 정신을 잃어가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구체적인 정신개벽은 창립 정신으로 들어가 보자라는 거 하나, 그 다음에 11과목 중에서 쉽고 간명한 대중적인 공부 방법을 좀 개발해서 대중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거 하나 하고, 또 청소년 교화를 위해서 메타버스를 활용하지 않은 거, SNS나 이런 거든가 문화를 활용한 교화에 나서는 방법, 이런 것들을 한번 검토 대상으로 한번 제안을 드려보면서 부족한 답변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질적인 그런 많은 방법들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역시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저희 원불교 사상연구원 원장이자 총장님이신 원광대학교 박맹수 총장님께서 오늘 잠시 시간을 내서 이 자리에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도 너무 오랜만에 이 원래 연구 발표회에서 뵙는데요. 오늘 이렇게 모처럼 발걸음을 해주셨으니까 예, 어떻게 격려의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리가 안 들리는데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잘 들립니다. 네, 조성면 박사님, 우리 강성조 교수님, 김혜림 선생 대단히 고맙습니다. 원불교 사상연구원 원래 발표회를 아주 풍요롭게 해주신 세 분께 사실은 감사드리고 싶어서 잠시 일정이 지금 계속 좀 송구스러워요. 원래 제가 이런 사람이 아니고 저도 학구파인데 자리가 자리여가지고 자주 뵙지를 못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하여튼 우리 조성면 박사님은 뭐 해당 분야의 전문가이실 뿐만 아니라 개벽종교 원불교에 대한 애정이랄까 사랑이 아주 남다른 분이어서 아마 오늘 발표가 저희들에게 큰 신선한 자극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저는 이제 6개월 임기 남았어요. 그래서 6개월 후에는 이제 연구자로 돌아가서 자주 뵙고 함께 우리 문명의 문제, 또 종교의 문제, 우리 시대의 문제, 이 나라의 문제, 또 우리 좁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마음의 문제를 어떻게 개벽할 건가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우리 세 분께서 제가 알기로 다들 바쁘신 분들인데 어떤 귀중한 발표를 이렇게 맡아주시고 준비해 주신 데 대해서, 특히 강성조 교수님 자주 못 뵙습니다만 이렇게 줌으로 우선 인사드리는 것을, 김혜림 선생은 가끔 얼굴을 대면으로 봤는데 우리 강 교수님은 자주 뵙지를 못해서 같은 캠퍼스 안에서도 매우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자주 배울 기회를 갖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 연구원에서도 지금 그 인류세 담론 그리고 인류세에 어떤 인문학적인 대응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더욱 유의미한 그런 선생님의 발표였던 것 같습니다. 한 5분 정도 시간이 여유가 있는데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또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하시는 분은 마이크를 켜시고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지용 선생님 말씀하실 건가요? 네. 네, 일단 그 발표를 너무 재미있고 유익하게 잘 들었습니다. 특히나 그 5차 산업혁명이 어떤 안으로부터 혁명, 마음혁명이라고 하시는 말씀이 되게 많이 와닿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궁금한 것이 몇 가지 있어서 이렇게 마이크를 켰는데요. 우선 그 소개를 먼저 드리면 원불교 사상연구원에서 일하고 있는 송지우입니다. 그 내용 중에 그 원불교 그 개벽 종교를 쭉 이야기하시면서 소태산에 와서 이런 정신개벽론이 꽃피웠다. 그리고 그것은 추상적이고 신비적인 개벽론을 현실화한 일대의 종교라고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제 소태산에 와서 이 합리적인 그리고 사실적인 이런 것을 강조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동학 증산교가 그러는 것처럼 어떤 이런 모순을 품어안는 것, 역설을 품어안는 것 이런 것을 이런 것이 또 이제 핵심적인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 신비를 품어 안으면서도 합리적인. 그래서 원불교에서도 약간 이질적이라고 여겨지는 진리적 종교 혹은 사실적 도덕 이런 식으로 서로 모순되는 것을 같이 이야기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동학에서는 불연기연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김지하에 와서 이런 hin근을이라는 어떤 미학적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고 또 네,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이렇게 불교에서 합리적으로 이것들을 그 신비의 영역에 있는 것을 이성의 영역으로 가지고 왔다 이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고요. 또 이제 김지하 같은 경우에는 이런 모순, 신비의 영역을 이성의 영역으로 끌어오는 이런 것을 통해서 오히려 이 과학을 새롭게 이 생명의 세계관의 바탕에서 과학을 오히려 그 생명 과학으로서 그 선도해 나가고 제시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강조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첫 번째로 들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그 토론문을 보면서 더 들었던 생각인데 저도 이 원칙 배격을 이렇게 강론으로 풀어내는 것에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께서 이 특정 과목을 주력해서 이렇게 풀어가는 것도 좋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한편으로는 이 12그 원불교의 과목들을 제대로 한 번도 경험을 못 해봤고 그런데 관심이 있는데 불구하고 제대로 경험을 못 해보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교당에 가서 경험을 해보려고 해도 이거를 체계적으로 이렇게 알려주는데도 없고 이랬던 경험들이 있는데 저는 12과목을 제대로 경험해보고 이 시대에 맞게 또 각자가 개발하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또 이주영 교무님이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또 연구원에서 인류세를 중심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생태, 지구 이런 것과 연결해서 교육 이런 강론을 풀어가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너무 재미있게 또 도움이 많이 되게 강의를 들었고 이런 강의를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예, 송지영 선생님이 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혹시 답변하실 분이 있으시면 네, 말씀을 해주시고요. 네, 그러면은 이제
송지영 선생님은 이제 감상 오늘 들으시고 이제 어떤 감상이라든지 이제 많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일단 그 첫 번째 발표를 마무리를 하고요. 바로 이어서 두 번째 발표를 청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발표를 해주실 분은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중국어 교육 전공 강성조 교수님께서 해주실 예정입니다. 제목은 논어 기소부력 울시어인 장구 논의 및 재해석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환영의 박수로 강성주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함께 자리해 주시고 또 함께 이렇게 학술장에서 논의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갖게 돼서 영광스럽습니다. 발표는 제가 중국어로 논문을 썼기 때문에 중국어로 발표하지 않고 제가 따로 PPT 문건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유하고 여러분과 함께 논문을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뜬 논문이 중국어로 된 논문이고요. PPT 문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논문을 이렇게 보면 두 가지 이 논문에 관한 이 창구에 관한 어떤 그런 좀 토론의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현재까지 학계에서 기소부력 물시연이라고 하는 이 창구에 대해서 논의되어지고 또 이 논의의 어떤 문제를 단순히 그 논의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거만 나머지 원천적인 어떤 그런 어떤 문제 해결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서 그 해결의 방법은 기소부력 물시연이라는 이 창구를 재해석해서 바른 해석으로 이끄는 것만이 원론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방법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소부력 물시연이라는 어떤 논의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 정도의 어떤 그런 논의의 어떤 그런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첫째, 윤리학 중에 황금률의 어떤 그런 황금률이냐 아니면 은율이냐라는 어떤 그런 논의가 이렇게 이어져 왔었고요. 또 하나는 이것이 일종의 이기주의에 의한 어떤 권력 의지의 어떤 표현이다라고 이렇게 이 창구를 어떤 보는 해석하는 그런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마지막으로 이 기소불력 물시연이라는 어떤 이 창구 자체를 긍정적 의미로 전환할 수 없겠는가라는 어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계속 이게 논의가 되어져 왔었는데요. 사실 기소불력 물시원이라는 이 장구는 논어 안연편 그리고 위령공편에 두 번에 걸쳐서 보입니다. 특히 위령공편에는 기소불력 물시원이라는 이 장구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어떤 충서 중에서 서라고 하는 어떤 일종의 인의 실행의 어떤 미덕이라고 하는 대명사로 이렇게
대칭을 하고 있죠. 이 기소불력 물시행이라는 이 한마디에 대해서 최근 학술계의 동향은 크게 두 가지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위에서 소개를 했습니다. 한 가지 문제는 원문에 대한 세 가지 쟁점이어서 제가 위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른 한 가지가 바로 뭐냐면 재해석입니다. 이 재해석이 그리고 이 원문의 세 가지 쟁점을 원론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어떤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이 세 가지 쟁점에 대해서는 서양인인 마테오 리치로부터 시작해서 쇼펜하우어, 그다음에 이마누엘 칸트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이에 영향을 받은 중국 학자 중에서는 위우진이라는 어떤 학자, 그다음에 짱화이빈이라는 학자, 그다음에 펑화이주라는 학자, 그다음에 리촌산이라는 학자, 그다음에 차이오이라는 학자들이 현재까지 논쟁을 벌여왔습니다. 사실 이 세 가지 문제는 이미 논쟁의 어떤 논쟁이 종식됐다 이렇게 저는 보기도 하는데요. 자, 그리고 후자의 문제는 역대 이어온 논쟁을 종식하기 위해서 원문에 대한 어떤 역대 학자들 해석을 기초로 그 의미가 더 이상 곡해되지 않도록 논문의 필자인 제가 재해석을 시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올바른 해석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올바른 해석의 부재가 불필요한 논쟁의 단초를 제공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기소불력 물시행이라는 이 장구의 논의에 대한 어떤 반박 부분에서 저는 윤리학 중에 어떤 황금률의 어떤 지위다, 소위 은율, 황금률, 이렇게 서양 쪽에서부터 이런 문제가 제기됐는데, 특히 위에서 언급되어 있던 마테오 리치라는 사람은 신학의 어떤 입장에서 소위 이 기소불력 물시행이라는 장구를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 해석의 목적은 사실은 천주교를 중국에 널리 어떤 퍼뜨리기 위한 어떤 그런 일환으로, 천주교의 어떤 우수성을 갖다가 전파하기 위한 어떤 그런 그 이상 그 이하의 어떤 그 이하가 아닌 어떤 그런 측면에서 이 장구들을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어진 어떤 쇼펜하우어의 어떤 해석도 그 맥락은 같이 합니다. 임마누엘 칸트까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것을 이런 영향을 받아서 중국의 학자인 위우진이라든가 이런 몇 명의 어떤 학자들은 마찬가지로 거의 마테오 리치 또는 쇼펜하우어, 임마누엘 칸트의 어떤 입장과 거의 대동소이한 어떤 입장을 전진하게 됩니다. 일종의 자신들의 어떤 그런 천주교 전파를 위한 어떤 수단이나 목적이 어떤 측면에서 재해석을 감행을 한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소위 이 기소불력 물시행이란 말이 논어 위령공편에 보면은 인의 어떤 실행의 한 가지 덕목이었던 서와 관련이 있다고 이렇게 바라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서와 필연적인 어떤 관계를 갖는 어떤 인이라고 하는 어떤 문제를 우리가 살펴봤을 때, 이 인이라는 어떤 문제를 마테오 리치는 어떻게 접근을 했냐면, 소위 천주시리에서 인자는 애인이다, 이래서 이 해석 자체를 소위 인자를 소위 하느님으로 본 거예요. 그런데 이 해석은 일반적인 어떤 한문 해석의 어떤 측면에서 바라보면 굉장히 어폐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라보는 인자라고 하는 인이라고 하는 그 자체죠. 인 자체. 그 인 자체가 사실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물론 이 해석도 저는 꼭 맞는 표현이라기보다는 당시의 학생들에게
공자님이 인에 대해서 해석해 줄 수 있는 일종의 불가피한 어떤 그런 해석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사실 인이라는 그 실체 자체는 일종의 사랑의 정감이죠. 정감. 사랑이라는 어떤 정감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건 아니죠. 바로 이런 어떤 소위 인자애인이라고 하는 인이라는 것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는 이 인이라고 갖고 있는 어떤 본래의 어떤 의미, 이것은 아주 너그럽게 다른 사람을 어떤 대해하는 것이고 충직하고 더 나아가서 아주 진심으로 자기를 어떤 대하는 어떤 그런 입장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이런 이 태도와 입장이 담긴 인의 실천 방법이 바로 이 기소부력 물시연이라는 어떤 장구 속에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기소부력 물시연이라는 어떤 이 장구의 의미를 더 확대한다고 하면 이미 이성적 어떤 도덕가치 영향을 받은 정서로부터 형성된 민본이나 인본주의 사상의 어떤 표현으로 소위 사람이라고 하는 것, 또 백성이라고 하는 또는 국민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가치 판단을 주체로 삼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인심이나 민심을 곧 천심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에 부합하는 이 점이 바로 원문을 황금률로 이렇게 자리매기를 할 수 있는 판단을 준 거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이미 어떤 이성적인 어떤 그런 어떤 부분에 눈을 썼던 중국의 어떤 사상가들은 이 문제를 대단히 어떤 이성적인 어떤 측면에서 바라봤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에는 어떤 천심이 일종의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인심은 곧 또는 민심은 곧 천심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많은 상황에서 천심이란 말을 쓰지를 않습니다. 민심은 곧 천심이다 이 표현도 우리 속담에 들어있는 표현이고 일부의 어떤 후대 학자들이 얘기하는 표현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의 어떤 인심은 또는 민심은 곧 천심이라는 이런 말의 어떤 측면에서 바라보면 천주교에서 이것을 하나님이 어떤 바라보는 어떤 사랑의 어떤 마음이란 그리고 하나님만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과 서로 이렇게 비교해 본다고 한다면 이미 그 경지가 그 사랑의 어떤 경지가 이미 그 단계 서양에서 바라보는 단계에 이미 도달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은율로 서양 사람들이 판단했던 그 자체는 잘못된 견해다. 충분히 원문을 황금률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판단 주구가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두 번째, 자기 수양 같은 인의 표현이다. 이건 사실은 어떤 표현이냐면 이 기소불력 물시연이라는 이 장구가 이기주의적 어떤 그런 권력 의지를 담고 있다. 이렇게 이 사람들은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올바른 어떤 한문 해석이라든가 문화에 대한 어떤 그런 깊이가 부족한 어떤 서양 사람들이 이 기소불력 물시연이라는 이 장구에서 표현에는 가장 거친 어떤 그런 어떤 해석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보고요. 논어에 보이는 사실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뭐냐면 이 기자입니다. 기자. 사실 자기라는 표현을 여러 가지가 중국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나를 표현할 때 아라는 표현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표현이 있어요. 근데 이 논어의 이 기자가 여러 번 출연하진 않아요. 근데 이 기자가 출연할 때마다 공자의 어떤 소위 말하는 육아의 가장 핵심적인 어떤 사상을 표현을 할 때 이 기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기자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이냐. 그리고 이 기자가 갖고 있는 이 의미항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자라는 어떤 아자로서 나를 표현하는 거하고 기자로서 표현하는 것 같은 그런 개념 자체가 다른 거죠. 비근한 예로
군자구 제기라든가 군자는 자기로부터의 어떤 추구한다는 거예요. 또는 예를 들면 극기복례라든가 이게 최고의 그런 중요한 핵심적인 표현을 할 때 반드시 이 기자로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그럼 이 기자가 갖고 있는 철학적인 의미 때문에 이렇게 쓰는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기자의 의미양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죠. 사실 기자라고 하는 것은 육아는 학습 실천하고 또 그걸 깊이 사고하고 그 사고에 그치지 않고 이런 것들을 또 다시 자기 수양과 연계시키고 또 뭐냐면 덕성을 함양하고 이런 또 이게 또 그 배운 바에 대한 어떤 반추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그것을 확대하고 발전시켜가는 발전지향적인 그런 사고를 하는 그런 학술이라고 이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학습 실천하고 자기 수양을 거쳐서 덕성을 함양하고 즉 인증, 사랑이나 정감을 구현하는 이런 중용지대에 도달한 군자를 이렇게 추구하는 그런 측면. 그러니까 이미 기라고 하는 것은 학습 실천을 거쳐서 수양에 접어든 사람들. 그렇다면 이 작구 자체를 일반적인 우리 일반인의 측면에서 눈으로 이 작구를 바라봐서는 절대 안 됩니다. 기가 갖고 있는 기라고 하는 이 자기라고 하는 이 자신이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에 의미양에 담겨 있는 의미도 극히 철학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정 수양을 거친 사람의 각도입니다. 이렇게 원문은 자기 수양을 전제한 가운데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우선해서 고려하고 자신의 의향을 절제하는 미덕이 반영된 표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원문 의미를 갖다가 이기주의적 권력의지로 과도하게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이제 세 번째 문제로 긍정적 의미의 억구로 기소불량 물시여인이라는 이 한마디를 전환 가능하겠는가 라는 측면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우리가 사고를 할 때 이 문제를 역으로 얘기한다든가 반대로 얘기를 한다든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지만 대부분은 우리는 뭐냐면 역으로라고 얘기하면서 반대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반대로. 사실은 근데 역으로 얘기하는 것과 거꾸로 얘기하는 것과 반대로 얘기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측면이죠. 철학의 논리에 네 가지 논리가 존재합니다. 어떤 정구가 존재하고 정구라는 것은 원래 의미를 가진 그런 문구죠. 그 문구에 대한 거꾸로 의미에 역의 의미가 존재하고 또 반어라고 하는 반대되는 완전된 의미의 그런 의미가 존재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역반어라고 해서 이걸 갖다가 반어를 갖다 다시 거꾸로 바라보는 이런 네 가지 논리의 전개가 가능한데 일반적으로 이 본래 표현된 그런 의미의 그 구절과 그 의미가 등같이 한 의미는 사실은 역반대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역반대였고 그랬을 때 의미가 서로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소불용 물시여인 그러면은 뒤로 뒤집어 가지고 물시여인 기소불용 이렇게 바라본다. 이거는 거꾸로 바라보는 것이고 자, 이 의미와 등가치를 가려면 이것의 반대말에 역반대말이 사실은 기소불용 불시여인과 그 등가치의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소불용 물시여인은 시여인 기소욕입니다. 자, 제가 지금 이제 이런 문제는 일반적으로 논리학에서 깊이 들어가지 않으면 접근해보기 어려운 사실은 문제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기소역은 기를 대상으로 인의 편중에서 문제를 고려한다면 시의는 인을 대상으로 해서 기의 편중에서 문제를 고려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소위 기소역이라고 바라보는 그 측면은 무조건적인 어떤 전부 수용의 어떤 그런 의미고, 뒤에 시의인이라고 했던 이런 개념은 시의인 어떤 기소역이라는 측면은 조건부 어떤 그런 수용의 어떤 부분적인 어떤 수용의 어떤 의미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세 가지 어떤 문제점들을 다 바라보면, 고려를 하면 결국 되돌아와서 이 문제는 기소부정 물시효이라는 이 장구를 어떻게 올바로 해석하느냐의 어떤 문제에 귀결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관건은 여기서 기자라는 어떤 글자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 기자의 해석에 대해서 논어 가운데 군자, 구, 제기. 군자는 자기로부터 추구한다 이런 의미죠. 그 다음에 극기복내 위인, 자신을 극복하고 외로 돌아가는, 외로 귀결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갖다가 이렇게 인이다라고 있는 것이 바로 인이다라고 이렇게 풀고 있고, 그 다음에 고지학자 위기, 옛날에 어떤 학문을 추구하는 사람은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 그렇거든요. 사실은 논어 첫 번째 장교에 나오다시피 학위십시 불령 여로와 이렇게 시작해서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인부지 불원이면 불역 군자화에서 결국은 뭐냐면 자기 완성의 어떤 실체인 군자로 자기로서 이제 결국은 다시 귀결짓거든요. 그래서 이 기자라는 의미를 단순하게 자기로만 풀어서는 안 된다. 학습과 실천을 다시 말하면 학행을 사실 학습과 실천을 어떤 병행하는 어떤 그런 기초 위에 더해서 거기에 수양을 거친 객관적인 주체, 다시 말하면 아주 이런 주체를 우리는 기자로 이렇게 바라보고요. 바로 이 기자로부터 출발을 해서 우리는 자기로부터 출발해서 군자라는 인물 형상에 이르는 시작점이 바로 뭐냐면 바로 이 기자다, 자신이다 라는 측면에서 바라보면 이 기자의 의미양을 우리가 일반적인 자기나 거기에 그리고 일반적인 대명사로 자리매김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죠. 이어서 그 문제를 이 기소부정 물시효이라는 장구를 올바로 우리가 재해석하기 위해서 관련 핵심 어휘를 갖다가 정리하고 개념 정리를 했습니다. 사실 기소부정 물시효이라는 이 장구는 위령공포에 보면 이 서라고 하는 어떤 인의 어떤 일종 덕목과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서는 인의 실행의 어떤 방법론이죠. 태도와 입장이 담겨있는 방법론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의 실행 덕목 중에 범위와 대상을 관리한 명칭 개념인 방법으로 자, 이 서는 또 충이라는 건 또 충과 서가 결합했었다는 거예요. 이런 어휘들과 밀접하게 연계되면서 그 의미 개념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의미 개념이 분명해졌을 때 기소불력 물시효이라는 이 장구가 갖고 있는 우리는 의미를 올바로 해석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소불력 물시효이라는 이 장구를 갖다가 대해서 문법적인 어떤 분석을 했습니다. 우리가 과도한 어떤 해석이나 전체적인 어떤 맥락에 대한 어떤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문법적인 어떤 분석이 뒤따라야 되는데요. 사실 논어는 14,000여자에 이르는 아주 짧은 어떤 그런 어떤 문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쪽에 텍스트라고 바라보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부분의 필요한 어떤 말을 제외한 일종의 상투적인 어떤 주어라든가 중복되는 말이라든가 문법적으로 이렇게 이런 어떤 불필요한 요소들이 거의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의미 재해석할 때는
이렇게 이미 빠져 있는 어떤 것들을 전부 다 살려내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의미 해석이 제대로 되게 돼 있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올바른 해석을 강조하고 사실은 불필요한 해설을 갖다가 지양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많은 어떤 주석서들이 해설을 항상 다 합니다. 근데 그 해설은 본인의 극히 주관적인 어떤 그런 어떤 해석일 뿐이지 사실은 아주 이렇게 축약되어지고 아주 간단한 어떤 간략한 어떤 그런 문자로 이렇게 표현된 내용과 일치할 수도 또 어떤 때는 너무 많은 어떤 글귀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도한 어떤 그런 해설을 지양해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문법 해석을 통해서 그런 어떤 꼭 반드시 여기에 들어가야 될 어떤 전체 문장을 살펴볼 수 있는 어떤 구조를 갖다가 분석을 해줘야 되고 더 나아가서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현재까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어떤 연구가 되어 있지 않는 것이 바로 이 문장법인데 사실 이 문장법은 중국에서는요 위진 남북조 시대에 중국 문학이론 사실 문학비평의 거장이었던 유협이라는 사람이 문심조령에서 이미 이 문장법에 대해서 언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문장법은 이후에 거의 사장되다시피 했다가 현대에 와서 현재 대만사범대학교에 있는 진만명 교수에 의해서 다시 이것이 학문으로 하나의 학문으로 자리 잡게 된 연구를 통해서 학문으로 자리 잡게 된 그런 어떤 영역입니다. 근데 이 문장법은 또 뭐하고 특히 뭐냐면 문장 해석에 있어서 의미 어떤 항과 관련된 수사와도 굉장한 어떤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데 사실 문장법이란 게 뭐냐 이 문장 안에 담겨 있는 내재적인 논리 사실 내포된 논리를 갖다가 재해석해 주는 겁니다. 문장 안에서도 우리 작가가 이 문장을 쓰기 위해서 거기에 담아놓은 일종의 의도가 논리적으로 이렇게 전개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마치 우리 한국어로 문학작품을 배웠을 때 특히 우리 초중고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 정말 훌륭한 선생님들은 국어 선생님들은 어떻습니까? 이 문장을 해석할 때 아주 조리 있게 해석을 합니다. 도입, 전개, 뭐 쭉 해서 위기, 이렇게 쭉 해서 이렇게 전부 이렇게 전체적인 어떤 그 문장의 흐름을 갖다가 바라보면서 이렇게 문장을 우리에게 해석해 주면 우리가 보다 쉽게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어떤 내적 논리를 통해서 어떤 의도로 이것이 쓰여졌는지를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사실 이 문장법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또 한 가지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결여되어 있는 게 또 수사학입니다. 우리나라는 문법의 어떤 수사학을 갖다 곁들여 놓죠. 사실 수사학은 일찍이 서양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 시절에 하나의 학문으로 이렇게 이미 이렇게 자리한 것이죠. 소위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어떤 시학이란 포에티카에 이미 어떤 이런 소위 수사학이 담겨 있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 수사학은 독립된 하나의 학과로서 이미 발전해가지고 굉장히 어떤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수사학이 제대로 발전하지 못하고 문법 속에서 뭐 은유법도 문법에 다루고 뭐 대국법이네 점칭법이네 뭐 다 다룹니다. 사실 이것은 문법이 아닙니다. 이건 수사학입니다. 수사학과 문법은 완전히 달리하죠. 걔를 완전히 달리하는 어떤 그런 학과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장 안에 내포된 그 논리 어떤 전개, 그 다음에 수사적인 기법에 의한 어떤 그런 이 의미를 어떻게 전달하고 의미를 갖다가 보다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더 강렬하게 이렇게 일교움을 주면서 깨달음을 주면서 이렇게 전달할 수 있게 하겠느냐에 따라서 바로 뭐냐면 이런 어떤 문장법이나 수사법을 적절히 연계를 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문장법 분석에 이어서
이런 어떤 기초 아래 기소불력 물시의라는 이 한마디에 대해서 재해석을 이제 시도를 했는데요. 기소불력 물시의라는 어떤 이 한마디는 인이라고 하는 사랑의 정감을 실행, 구현하는 군자란 인물 형상이 인물의 어떤 추구의 그 시작점인 이미 수양에 이른 자신으로부터 대조해서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고 A 범죄로 제약해서 스스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는 어떤 그런 것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강요하는 또는 이렇게 받아들이게 하는, 베풀려고 하는 이런 것이 자제돼야 한다는 그런 어떤 상대방을 고려하는 어떤 입장이 충분히 반영된 그런 어떤 구절이 바로 뭐냐면 기소불력 물시언입니다. 흔히 이를 갖다가 즉 인의 어떤 실험 방법이라 일컫는데 아직 그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사실 해당 원문은 기라는 핵심 주제어에 착안해서 너그럽게 다른 사람을 대한다고 하는 그런 어떤 상대방을 고려하는 어떤 태도와 입장으로 인이라고 하는 사랑의 정감을 실행 구현하는 방법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원문을 재해석하는 과정에 채택한 일련의 어떤 방법들을 통해 관련 논쟁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혀 의미 없다는 점을 충분히 반박할 수 사실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위에서 세 가지 논쟁에 대한 어떤 반박도 있었고요. 이어서 이 반박에 객관화, 합리화를 기하기 위해서 재해석을 감행했습니다. 그 재해석의 과정에 작구에 대한 어떤 해석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문법적인 어떤 해석도 있었고요. 관련 핵심 어구들에 대한 어떤 정리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문장법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분석도 있었고, 그리고 이 것들을 기초로 해서 재해석을 시도를 했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작구를 바라볼 때 우리가 반드시 고려해야 될 부분이 바로 뭐냐면 이 구절과 관련된 어떤 어구들이 존재해요. 논어에. 첫 번째 보면 논어의 옹야편에 보게 되면 옹야편 제6편 옹야편 29장에 보게 되면 자활해가지고 부인자 기역 이비 이빈 기역 다리 능근 취비 가위 인지 방야 그렇죠. 그다음에 공야장 5장 공야장 12장에 보게 되면 자공할 오부력인지 가제아야 오 역욕욕 무가제인 자활 사야 비이소구배라라는 어떤 구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교수님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20장에 보면 또 부지에 무의 이별아 이런 어떤 구절도 있고요. 약지이에 그다음에 야고이에라는 어떤 구절도 있는데, 자 되돌아와서 원문 논의의 어떤 반박과 재해석의 어떤 가치를 우리가 보면 기소불력 물시여인의 어떤 논의의 어떤 반박의 첫 번째, 기소불력 물시여인이라는 이 장구가 논리학 중에 황금률의 어떤 지위로 자유림행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입장이고요. 두 번째, 이기주의라는 어떤 그런 권력 의지를 표현한 게 아니라 자기 수양에 거친 인의 표현이었다. 그다음에 긍정적인 의미 역으로서 전환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어떤 논리의 어떤 그런 네 가지 측면을 얘기를 하면서 이것이 반대 역으로 이렇게 바라보면 등가치 의미로서의 어떤 그런 의미가 구현된다고 제가 구현될 수 있다고 해서 긍정적인 의미 역기로 전환이 가능한 점을 얘기해 드렸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기소불력 물시여인의 재해석을 통해서 사실상 기소불력 물시여인구의 재해석은 즉 올바른 해석으로 논의 반박성의 어떤 합리성,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논어를 논중하고 공작게 말하도록 하는 것이 해야 한다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마무리하면 사실 기소불력 물시여인이라는 이 작구는 군자를 지향하는 자기라고 하는 어떤 그런 어떤 객관적 주체가 바로 자신으로부터 대조하고 예로서 절제하면서 자신이 하고자 하는
또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갖다가 원하지 않은 것을 갖다가 상대방에게 이렇게 베풀거나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측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일정한 단계의 수양과 일정한 어떤 그런 어떤 단계에서 이 문제를 갖다가 얘기한 것이 일반적인 어떤 우리가 바라보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의 누구에게 뭘 베풀거나 그리고 내가 이것이 상대방이 원하지 않으면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또는 강요하는 게 아니라 이런 어떤 측면이 아니라는 점을 여기서 말씀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원래 연구 발표에 동참해 주신 학술계 선지님 그리고 동료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강성조 교수님께서 오늘 굉장히 사실 저는 좀 어렵기도 했지만 매우 뜻깊은 발표를 해주셨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논어로 논어를 논증해야 된다 이 말씀이 매우 많이 와닿았고요. 이 기소부력 물시어인 장구 뿐만 아니라 이제 논어 그리고 이제 많은 학문적인 부분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해석에 관련된 그 쟁점들을 이제 밝혀주셨고 제대로 된 해석은 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안내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주관적으로 너무 이제 다양한 해석을 하는 것보다는 문법 단위의 그 결합 구조에 대해서 이제 규칙을 해석하는 그런 방식을 제시를 해주셔서 많이 저도 마음속에서 많이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토론은 원광대학교 우산 김귀성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유, 반갑습니다. 시간 제약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미 그렇게 작성해 놓은 그 논평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논어를 비롯해서 그 우리나라에 소개된 여러 고전 이해는 예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한테 관심의 대상이면은 틀림이 없는데 오늘 강성조 교수님 논문을 이렇게 읽어보면서 느낀 소감입니다. 이렇게 고전을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 있구나. 또 이렇게 이해하면 훨씬 더 오히려 본의에 가깝겠구나 하는 부분을 일깨워 주어서 강 교수님께 참 고마운 마음을 우선 전하고 싶고 종래의 그런 고전 해석의 패러다임을 좀 뛰어넘어서 새로운 그 이해의 지평을 열어줬다는 점에서 앞으로 이런 그 논어를 비롯한 고전 이해의 방향에 새로운 길을 터주었다는 의미가 크다 이렇게 생각돼서 많은 느낌을 받게 됐습니다. 원래는 이게 원문이 중국어로 이렇게 작성이 돼 있어서 이해하시는데 저뿐만 아니라 다 좀 불편하셨으리라 봐요. 근데 아까 강 교수님 발표한 거를 딱 들어보면 대충 좀 이해는 되고도 남으리라고 보여집니다. 논어 지금 안연편, 그 위령공 편에 보이는 기소불력 물시어인 저도 이게 이거 해석한 것을 일본어 판도 한번 봤고 그다음 국내 번역서도 한번 봤고 그다음에 이제 영문으로 번역되어진 것도 봤습니다. 근데 다른 많은 번역서 해석이 뭐가 이게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어떤 부분은 좀 문제가 있구나 이것을 깨우쳐 주는데 아주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오늘 강 교수님 발표의 핵심 내용은 그동안 논어 안연편, 위령공편에 나오는 기소무력이든 물시어인 이 해석에 대해서 한 3가지 패러다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하나는 이제
명말 청초에 들어온 가톨릭이 아시아 사회에 이렇게 전교하면서 유교의 이런 경전을 그 많은 사람들한테 이해하기 위해서 아마 그것을 이렇게 해석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오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인심이면 뭐 곧바로 천심이다 이렇게 해서 한 것 같아요. 그런 데서 오는 이제 좀 그 오류도 있었던 것 같고,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서구 윤리학에서 이제 기를 이기주의적인 관점에서 해석하는 거죠. 자기라고 하는 거. 영어의 셀프를 기로 봐가지고 자기라고 이렇게 이해하는 데서 오는 오류.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이게 부정문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뭐 하지 마라 이런 의미죠. 서구 윤리학으로 하면 이제 규범주의 윤리학을 지금 적용한 건데, 오히려 그보다는 긍정적으로 이렇게 합시다, 이제 이렇게 하세요 이런 의미로 볼 수 있겠냐, 이게 이제 쟁점이다 이거죠. 지금 그 강 교수님은 그 세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이제 오늘 설명한 것 같습니다. 제가 쓴 글로 옮겨가겠습니다. 아마 그동안 학계 쟁점은 이 동서양 여러 학자들의 주장이 이 세 가지와 관련돼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기소 불역 물시여인을 이제 이렇게 좀 역반어로 이렇게 치환을 해보면 이걸 긍정문으로 바꿀 수도 있죠. 예컨대 이제 시여인 기소역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게 인의 실천 방법이 된다. 그래서 황금률이 될 수도 있다. 이제 강 교수님 그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 기소 불역 물시여인의 그 기자를 매우 주목하고 있는데, 이걸 이기주의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강 교수님 이제 그런 입장입니다. 왜냐? 그 기는 오히려 인을 실현한 사람, 군자 수준에서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 만일 기를 이기주의적 관점에서 해석하게 되면 이게 그 논어 본의에, 공자의 본의에도 어긋질 뿐만 아니라 이게 여러 가지 문제를 파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다섯 번째 기소불역 물시여인은 이제 재해석 문제인데, 강 교수님은 이제 이걸 재해석하는데 네 가지 기준에서 해석하시는 것 같아요. 재해석을 첫 번째는 논어에 나오는 사용례를 근거로 해서 해석해 보는 방법. 논어에 이제 이 기자 해석이 여러 가지가 나온 거죠. 아까 옹야편에도 나온다고 그러셨는데, 그 사용례를 근거로 해서 논어로 읽는 방법이죠. 그다음 두 번째는 문법 해석입니다. 문법 해석. 세 번째는 문장법. 문장 안의 논리 해석을 통해서 재해석을 시도하는 것. 그다음 마지막이 수사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근거 위에서 해석해 볼 때 이 기자는 인의 구현, 군자 입장에서 이 기로 보는 것이 맞다. 이제 결론이 그렇게 가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제가 쓴 글에도 그게 그 기는 학습이나 실천이나 도덕적 함양을 거친 객관적 주체로서 군자로 봐야지 주관적 주체로서의 기로 보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기소불역 물시여인에 대한 재해석의 관점이 갖는 그 궁극적인 도달점은 논어는 논어로 읽어야 된다. 주관적 입장에서 해석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그런 결론에 도달하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그 질문을 몇 가지만 드리고 오늘 저의 말씀을 가름할까 합니다. 첫째는 이제 뭐 이런 공자 논어의 그 장구 해석에 대한 강 교수님의 그 논리랄지 또는 접근 방법에 대해서 다른 이론은 없지만 혹시라도 또 다른 해석, 또 다른 발전적 접근을 위해서
이런 접근이 갖고 있는 장점도 있지만 혹시 한계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좀 한번 여쭙고 싶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그 오늘날 개인주의 또는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개인의 인권이나 자유 이걸 주장하는 편인데 오히려 강 교수님의 입장은 공적 입장 또는 공동체주의적 입장, 더 나가면 군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가게 되면 개인은 가려져 버리는 것이 아닌가. 말하자면 군자 수준이 되지 못한 사람은, 그런 과정에 있지 않는 사람은 사실 물 시어인 한다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지나친 도덕주의가 갖는 한계점은 없는지, 문제점은 없는지 이걸 여쭙고 싶고, 마지막으로 강 교수는 이 인간의 욕구 문제는 다루시지 않았어요. 말하자면 희소불욕 할 때 그 욕은 인간의 욕구입니다. 인간의 바램. 근데 이 욕구와 바램이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여쭙고 싶어요. 만일 욕구가 바람직하지 않고 이게 온당하지 않다면 그것은 마땅히 조절해야 되고 통제해야 되는 대상이면 틀림이 없는데, 군자 수준에서의 인간의 욕구의 발현, 이 가능성을 지금 전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다양한 욕구가 있는데 과연 군자 이내는 그 수준에서의 인간의 욕구 구현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또 그렇게 도달하지 못한 사람은 인간의 욕구라고 하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수용해야 될까. 이 부분을 여쭙고 싶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김귀성 교수님께서 세 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그 강성조 교수님께서 이 세 가지 질문 중에 이제 가능하신 부분 중심으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김기성 교수님께서 저희 어떤 논문보다도 더 깊이 있게 이렇게 문제점을 이렇게 바라봐 주시고 마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서정주 선생님이 국가협회서라는 어떤 그런 시를 썼을 때, 시를 쓰고 나서 평론가가 평론을 했는데 그 평론이 오히려 그 평론을 서정주 선생님께서 보고 오히려 자신이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어떤 부분까지 다 터치하는 것 같아서 그 평론을 이렇게 자, 사실은 나의 어떤 입장을 이 정도까지 터치는 못했다라고 시인했던 것처럼 그런 어떤 느낌이 들 정도로 논평을 아주 깊이 있게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제기해 주신 세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도노 즉 공자 입장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나 다른 해석 또는 발전적 접근을 위해 이런 접근이 갖는 장점, 그 반면에 한계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어떠한 해석도 사실은 한계점을 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인과는 우리는 너무 어떤 먼 거리를 이렇게 먼 어떤 그런 어떤 시간적, 공간적 어떤 거리를 갖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완전히 다른 어떤 시대 사조와 정치 이념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는 내가 생각한 것이 이런 걸 거야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지만 그것이 고인의 어떤 본래의 취지나 본래의 어떤 의미에 부합할 수도, 또는 완전히 그 방향을 달리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한계라고 하면
한계라고 하면 그 이상의 어떤 방법론은 반드시 존재한다.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저의 어떤 이런 어떤 방법론이 비교적 현재까지는 객관화된 어떤 방법론이고 제가 주석학자로서 주석학적인 측면에서 접근했을 때의 어떤 그런 그런 어떤 비교적 합리적인 측면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 완벽하지 않다. 또 다른 어떤 그런 측면에서 또 접근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어떤 오늘날의 어떤 개인주의, 자유주의 관점에서 개인의 인권이나 권리를 분자의 기준에서 주장하다 보면 공적 입장이나 공동체주의적 입장의 해석과 악수할 가능성이 높게 되어 자칫 집단주의 또는 공적 입장만이 존재할 수 있고 개인의 입장은 가려지는 한계에 봉착할 수 있는